오늘은 기조 강연으로서 한국의 신선 문화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이화여대 명예교수이신 정재서 박사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정 박사님께서는 중문과에 계셨지만은 동양 전통 사상 그리고 동양 신화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로 기조 강연을 맡게 된 이화여대 명예교수 정재서입니다. 먼저 이 융중한 이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이렇게 강연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의 이 신선 문화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의 사상이나 문화를 이야기할 적에 유불도 혹은 유불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유교와 불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지막에 유불도의 도 혹은 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도와 선, 이게 도교라든가 또는 이게 선도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문화는 사실은 유교 불교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에서 아주 본질적이고 더 토착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로 우리의 아주 원형질과 같은 이런 이 도교 또는 신선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전개됐는지 아주 그 중에서 맥락을 좀 잡아가지고 특징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이 신선이나 도교하고 관련된 이런 문화가 기원이 어디서부터일까?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이제 삼국 시대라든가 이런 시대에 여러 증거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고인돌에서 발견되는 흔적이 있습니다. 이 충북 청원군에서 발견된 이 고인돌에 보면 고인돌의 돌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시신을 이렇게 뉘는 맨 밑바닥에 있는 돌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판에 이 구멍이 이렇게 좀 파여져 있는데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이 조작을 가해서 만든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별자리들이 있는데 북두칠성의 별자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북두칠성을 옛날부터 우리가 이 숭배를 해왔다. 왜 북두칠성을 숭배를 했을까? 이 북두칠성은 나중에 도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신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 북두칠성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고대에 있어서 이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이 원시 종교가 샤머니즘인데 이 샤머니즘에서는 죽은 사람의 혼이 북두칠성으로 간다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혼이 북두칠성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고인돌의 돌판에 북두칠성을 새겨놓은 것은 이 돌아가신 이분의 혼이 북두칠성으로 편안하게 가서 안착하리라는 이러한 소망을 담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시적인 이 관념은요, 단순히 그 시대에 끝나지 않고 마치 신화처럼 우리에게 하나의 원형이 돼가지고 후대까지 이어지죠. 아마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는요, 매장을 할 적에 그 죽은 사람 그 시신의 밑에다가 뭘 까냐면 칠성판이라고 하는 것을 깝니다. 이 칠성판이 뭡니까? 보면 그 판자에다가 구멍을 7개 뚫어 놓은 것입니다. 북두칠성의 그 돌판에 구멍 7개 뚫어 놨던 것과 일치하죠. 지금도 칠성판을 갖다가 시신 밑에다 까는 것은 결국 이 망자의 이 영혼이 북두칠성으로 가서 안착하라는 이러한 그 소망에서 지금도, 물론 지금은 그 의미는 잊혀졌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아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관습이 돼 있죠. 그래서 정말 유구한 이 북두칠성에 대한 그 신앙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혹시요, 그 드라마라든가 아마 요즘에도요, 사극 같은 데서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시골에 이제 아직 오래된 이러한 그 이 풍속이 남아있는 이런 곳에서는요, 사람이 이제 그 죽으면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그 이 절차가 있습니다. 그분의 입던 옷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북쪽을 향해서 흔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은 사람의 혼이 북쪽으로, 북두칠성 있는 곳으로 날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옷을 가지고 흔들면서 돌아오라고, 그 혼이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거를 한자로 이제 복귀인데, 복귀. 그래서 줄여서 복하고 지붕에서 북쪽을 향해서 옷을 흔듭니다. 그러면 그 망자가, 그 혼이 북두칠성을 향해서 가다가 그 옷의 냄새를 맡고, 아니 내가 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빨리 집으로 가야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혼을 부르죠. 그 돌아오면 이제 소생하는 거죠. 물론 이제 대부분 소생 안 하죠. 자,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초혼이라고 그러죠. 이 절차를 마쳐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례 절차를 그 시작을 합니다. 완전히 이제 돌아가셨다. 이 초혼 의례를 했는데도 안 돌아오신다면 이제는 완전히 돌아가셨다. 저 북두칠성으로 이제 가셨다. 그 혼이. 자, 이러한 그 습속도 바로 이 북두칠성에 대한 이 숭배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북두칠성은 우리의 죽음과 이 삶을 주관하는 이런 별이고요. 또 그런 이제 말하자면 신격을 지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 사상, 관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영생 불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이 신체를 단련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수련을 하거나 하는 이런 그 후대의 도교나 선도의 가장 기본적인 아주 원시적인 그 관념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북두칠성 숭배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본다면 선도라든가 도교에 대한 아주 그 말하자면 그 역사 이전에 가장 오래된 관념은 바로 이 북두칠성 숭배에서 비롯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흔적이 발견된다는 것은 벌써 그러한 그 선도와 도교의 어떤 기원적인 그런 하나의 그 흔적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자, 이 칠성판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 시신에 까는 것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 고구려가 가장 문화적으로 이제 빨랐고요. 그래서 이 고구려에서 이 선도 도교 관련 그 유적이나 그 유물들이 제일 먼저 발견이 되죠.
물론 공식적인 그 기록은 영유왕 때 중국 당나라에서 뭐 도교를 그 수입했다 이런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미 고구려 벽화라든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 이전부터 벌써 이 도교를 신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도홍경, 양나라 그 도인인 도홍경의 이 기록에 보면 고구려 사람들이 이 금을 잘 만들었다는 이런 그 기록이 나옵니다. 연금술에 대한 이런 그 기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고구려 벽화를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오해분 벽화에 이미 이렇게 그 학을 탄 그 신선, 뭐 이런 그 신선들의 모습이 자주 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제로 들어오게 되면 아주 뚜렷한 증거죠. 그 유명한 백제 금동 대학로가 바로 물론 이 향로는 이제 불교에서 많이 그 사용을 합니다만은 이 금동 대학로를 볼 것 같으면 그 향로의 이 상반부는 봉래산의 모습을 그 새겨놨죠. 그리고 봉래산 위에 있는 것은 이 봉황새입니다. 이 특히 이 조류에 대한 숭배, 이 조류에 대한 숭배의 가장 그 에센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봉황새에 대한 말하자면 그 숭배인데 이것은 특히 이제 그 이 신선 사상, 이 신선이 원래 그 하늘로 날아가는 그 존재 아닙니까? 등선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조류 숭배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기원에 대해서 그 북두칠성 숭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하나 들 수 있는 것이 이 도교 신선 사상의 기원과 관련된 중요한 또 하나는 바로 이 새를 숭배한다는 거죠. 조류를 숭배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관념에서 날개가 돋친 그 신선, 날개가 달린 사람, 우인이라고 그러죠. 날개 달린 사람의 그 신선의 이미지가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그 중국에서도 동방 이 바레만 지역 또는 이 말하자면 이 한반도라든가 이런 지역에 사는 이 종족들이 대개 그 이 조류를 많이 숭배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이 증거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금동대학로에서 이 봉래산은 바로 그 유명한 삼신산, 신선들이 산다는 불로 장생하는 신선들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불로초와 불서약이 있다고 이렇게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그 백제 금동대학로에서 이 봉래산을 이렇게 그 형상화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선도 문화의 뚜렷한 그 증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백제의 이 문영왕릉에서 아주 그 주목할 만한 이런 그 유물들이 발굴되죠. 하나는 이제 신수문경. 그래서 이 거울에서는 특히 이제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 있어서 청동 거울은 이거는 도교의 하나의 그 주술적인 그 이 도구입니다. 도수를 부릴 적에 이 거울이 꼭 있어야 되죠. 그런데 거울이 어떤 의미냐? 아시다시피 이 거울은 지금 보면 원형과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서로 중첩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른바 그 만달라 도상이라고 그래서 가장 우주의 조화로운 기운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쁜 기운을 다 쫓아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덤에다가 이 거울을 놓는 것은 우리나라 이 삼국시대 고분에서 이 거울이 많이 발견되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그 무덤으로 침입하는 망자를 위협하는 그 나쁜 기운이나 뭐 이런 요괴라든가 이런 것을 물리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죠. 문영왕릉에서도 역시 이러한 그 지금 이 만달라 도상 이 형태의 그 이 청동 거울이 지금 이 발견이 됐죠. 이 가롱의 동진 시기의 가롱의 포박자를 보면 바로 이 거울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서 그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산에 가는 그 수도자는 반드시 이 거울을 가지고 가야 된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이 수도를 할 적에 그런 그 나쁜 어떤 요괴라든가 기운을 꼭 쫓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직원이 또 이 발굴이 됐는데요. 이 매직원이라는 것은 결국 그 지하 세계의 그 매장자의 그 이 땅을 이제 구입한 그 증서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 왜 필요하느냐?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이 동아시아에서는 윤회 사상은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 지하 세계로 가서 계속 그 삶을 살게 돼 있죠. 그리고 그것을 관장하는 것은 태산부군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염라대왕이 들어와서 태산부군의 위치를 대신하게 되고, 태산부군은 염라대왕의 이제 그 밑에 그 시왕 중에 하나로 이제 강등이 되죠. 그래서 지금도 절에 가면 그 태산부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염라대왕이 있고 그 태산부군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우리 동양에서는 옛날에는 그 사람이 죽으면 바로 지하세계에 가서 그대로 살아야 되니까 바로 지하세계의 관리자로부터 이 땅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직원이 필요하거든요. 땅을 그 돈을 주고 구입하는 그러한 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영왕릉 매직원에 의하면 그 당시 그 땅의 그 관리자 토백이라고 그러죠. 토백으로부터 돈 2만 냥을 주고 이 땅을 구입했다는 이 증서를 이렇게 이 돌에 새겨 놓은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다 이 도교의 그 사후 세계관하고 관련이 되고요. 그런 증거들이 백제에서 이제 나타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신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한국의 많은 학자들이 이 화랑도가 우리나라의 그 고유의 선도하고 관련이 된다. 오유산천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산에서 이제 수양을 하고요. 여러 가지 김유신 장군도 이 산에서 이제 그 수련을 했죠. 그래서 또 이제 풍류도라고 하는 그 최치원 선생이 얘기한 이런 것들의 실체가 이 화랑도하고 다 관련이 된다. 이렇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선이라고 그래서 영랑이니 뭐 남랑이니 술랑이니 하는 이런 그 신선들이 옛날에 그 활약을 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강원도에 가면 그 영랑호가 있고 그런 그 흔적들 그를 남기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시면 자, 이제 통일신라에 오게 되면 조금 더 확실해지죠. 그래서 이때 그 최치원 선생이 특히 이 당나라에 들어가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이 선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이 수련 그 당나라 중북 그 도교와 많은 그 교섭이 있었다고 이렇게 그 보기도 하고요. 최치원 선생이 나중에는 이제 귀국해서 가야산 그 해인사에 들어가서 그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수련을 해서 나중에는 신선이 됐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최치원 선생이 이제 또 많은 그런 그 이 신선과 관련된 일화들을 많이 남겼죠. 그래서 특히 서해안 지역, 지금 그 군산, 군산이라든가 옥구라든가 이쪽 그 서해안 지역 또는 그 선유도라든가 그리고 충청도의 보령이라든가 서산, 가야산 그 일대에 많은 그런 그 그 행적을 그 남겼습니다. 이 최치원 선생의 그 개원필경집이라고 하는 문집에도 이 도교와 관련된 이러한 그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주목할 것은 이 신라인으로서 당나라에 가서 또 활약한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김각이라고 하는 분이 당나라에 가서 최치원 선생처럼 유학을 가서 벼슬을 했고요. 과거 시험도 합격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당나라에서 바로 당나라 그 수도 장안에 있는 그 종남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신선이 돼서 백일비승 그냥 한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그 하늘로 올라가는 거
이거 백일비승이라고 그러죠. 이건 뭐 그 신선의 경지에서도 굉장히 아주 높은 경지죠. 예, 이 천선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김가기가 바로 이제 그 백일비승을 한 그런 그 신선이죠. 신라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게 그 신분이라고 한 사람이 쓴 그 속선전이라는 신선 전기집에 이 나오고요. 이것이 그 최근에 바로 이 장안의 지금 시안이죠. 시안의 종남산에서 이 김가기가 백일승천한 것을 기념하는 이 비석이 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종남산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것을 확인하고 같이 그 중국 도교협회하고 같이 그것을 기념하는 또 비석을 세우고 그 학술 그 대회도 열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또 발해 사람으로서 이광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중국에 가서 또 역시 그 숭산에 가서 그 수련을 하고요. 금액 환단결이라고 하는 이 내단 그 수련하는 그 책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도장에 이제 그 수록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사람으로서 또 이 중국에 가서 수련을 해서 그 성공한 이런 그 사례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세에는 또 누가 있냐면 전병훈 선생이 또 중국에 가서 또 수련을 해서 또 상당한 그러한 이 도통을 한 그래서 책도 남겼죠 그분이. 자, 이러한 그 사례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고려 시대 때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우리나라의 그 한국 도교의 특징은 교단 이 조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단 조직이 없다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사원 이 도관이라고 그러죠. 도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 시대 때 이 도관을 세우죠. 예종 때 복원궁이라고 하는 이 도관을 그 국립으로 이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그 도교 그 행사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그 특히 그 귀족 계층들이 이 복원궁 외에도 그 귀족들이 노장 철학을 뭐 연구하면서 또 담론을 하면서 또는 어떤 그 시를 짓고 풍류적인 어떤 생활을 마치 그 중국의 중림치련과 같이 그런 말하자면 기풍이 있었습니다. 이 고려시대 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자현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자현. 이분은 그 당시 고려시대 때 아주 권문세가 출신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이 수련이로서 아주도 일가를 이뤘죠. 그래서 이자현은 특히 지금 그 춘천에 있는 청평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이 청평사에 은거해가지고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이 수련 도교의 명사들이 주로 이 청평사에 가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평사가 말하자면 이 단순한 절이 아닙니다. 청평사는 말하자면 그 당시에 도교 그 수련하는 그 명사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그 집결지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전통이 조선시대까지 넘어와서 그 조선시대 단학파라고 그러죠. 조선시대 때 그 양반들이 그 수련하는 그러한 그 모임을 단학파라고 그러는데 조선시대 단학파 중에 가장 으뜸인 그 매월당 김시습이라든가 북창 정렴 이런 분들도 이 청평사를 자주 왕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청평사에 대한 그 시를 짓고 그러거든요. 자, 어쨌든 이 고려 시대 때도 이러한 이 선도를 상당히 그 추구했다는 이러한 이 증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조선 시대에 와서는 이 도교 기관이로서 고려 시대에 이어서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소격전이죠.
나중에는 이제 소격사라고 이름이 바뀌는데 이것이 지금 그 서울의 삼청동 또는 그 소격동 이 근처에 이제 있었죠. 소격동에 있었죠. 그래서 삼청동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삼청이라는 것도 결국 도교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그 이제 말하자면 그 세 개죠. 태청, 상청, 옥청. 바로 이것을 그 이름으로 해서 이제 삼청동이 왔고, 거기에 보면 또 삼청동 조금 가면 세검정 가는 자하문이라고 하는 게, 자하라는 이름이 이것이 이제 사실은 그 자주색, 이 보라색 그 기운이 바로 자아 아닙니까? 이게 신선을 상징하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일종의 이제 이 도가에 있어서 이거 아우라인데, 이것이 이제 자색 기운으로 상징이 되죠. 그래서 이 자하라는 이름이 나온 곳은 사실은 이게 도교적인 그 명칭이죠. 자하 동천. 이것이 이제 다 지금 그 삼청동 근처에 있어서 도교의 그 흔적을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고려 시대 때는 이 도교, 이 선도와 불교는 거의 그 합쳐져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불습합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그래서 불교 이 사찰에서도 이 도교 흔적을 굉장히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국사에도 이 자하교가 있죠. 불국사에도 이 도교적인 그 이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신라시대 절들, 신선사라는 절도 있고요, 경주에. 그 다음에 순천, 전라남도 순천에 가면 승주에 서남사라는 절이 있죠. 이 신선선자, 바위암자죠. 거기에 승선교라는 그 유명한 다리가 있어요. 아주 예쁜 다리죠. 그 다음에 송광사에 가도 역시 이 도교적인 이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흔적들은 정식으로 어떠한 이 교단 또는 이 사원을 갖지 않았던 이 도교가, 한국 그 선도가 불교하고 상당히 이 교류를 많이 하고 서로 그 협조했던 그런 그 흔적이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한국 도교사를 전부 다 이렇게 망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그 맥락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훑어가면서 그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하고 좀 특기할 만한 그런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선 시대에 와서 특히 조선 전기에는 사상적으로 비교적 그 자유로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때 바로 이 선도를 지향했던 이 사대부 이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죠. 이것을 단학파라고 부릅니다. 이 단학파라는 용어는 조선 말기에 조선 도교사를 썼던 그 이능화 선생이 처음으로 그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 단학파 이 지식인들, 여기에 속하는 것은 이게 바로 이 계보는 이 신라 때 최치원 선생이라든가 이런 김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조선 시기에 와서 매월당 김시습, 그 다음에 바로 북창 정념, 또는 그 아우인 고옥 정작 선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수암 박지화, 또는 격암 남사고, 또 토정 이지함, 고청 서기, 그 다음에 불문에서는 그 서산대사라든가 또는 유정이라든가 휴정, 그 다음에 사명당, 그리고 또 의병을 일으켰던 의승장, 바로 여기 공주 갑사에서 일으켰던 누굽니까? 영규대사. 나중에 금산 싸움에서 이제 조헌 선생하고 같이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죠. 이런 말하자면 이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 바로 이 선도 수련을 했던 또 한 분 중요한 분이 빠졌죠. 이 경상도 쪽에 망우당 곽재우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 조선 단학파의 그 중요한 그런 인물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이제 한무회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그 해동 전도록에 이제 그 계보가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이 맥락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우리 조선, 이 한국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 신선들의 이러한 계보를 또는 신선들의 행적을 정리한 것이 바로 조선 현종 때에 이 홍만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해동이적이라는 책이죠. 여기서 이제 30몇 명 정도를 갖다가 단군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기록을 열전을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신선 열전이죠. 중국에 열선전, 신선전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에도 바로 이 신선들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이 기록을 말하자면 신선들에 대한 기록을 남겼죠.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의 신선 문화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우리가 명확히 그 계보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선 이 단학파의 계보를 쭉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시습 선생인데, 김시습 선생은 뭐 너무나 우리가 유명한 분이니까 잘 알죠. 그래서 세조의 찬탈에 분노해서 불문의 귀의를 했지만 이분도 이제 사실은 이 선불 일체의 화신이죠. 어떻게 보면 유불선 이 삼교가 합일된 분이시죠. 그래서 홍산 무량사에서 입적을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적에 보통 이제 이 화장을 다비를 하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그런데 그 화장을 하지 말고 3년 동안 매장을 했다가 나중에 3년 후에 나를 다시 꺼내서 그때 화장을 해라, 다비를 해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3년 후에 그 시신을 다시 꺼냈더니 생시하고 얼굴이 똑같았다. 하나도 안 변했다네. 그래서 이분이 시해를 했구나. 죽음의 형식을 거쳐서 신선이 되는 거죠. 시해선. 이분이 벌써 이 신선이 되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이 전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선 단학파의 계보에서 또 중요한 인물이 북창 정념 선생이죠. 북창 정념 선생은 뭐 우리나라 이 설화 문학에서 특히 이 구전보다도 문헌 설화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죠. 이분이 굉장히 도술로서 행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많은 그러한 이 도통과 관련된 특히 뭐 천안통을 했고 여러 가지 일화를 남기고 계시죠. 지금 이 그림은 여기 이 사진은 지금 양주시에 있는 산소인데 이 산소가 500년 동안 그대로 이 북창 선생이 털을 잡아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산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한국의 이 선도 문화가 뚜렷하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동의보감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 한의학은 사실 이 도교에서 나온 겁니다. 무술 기공이나 이것도 다 도교에서 나왔고요. 풍수 전부 다 도교에서 다 나온 것이지만, 근데 이 동의보감의 경우에 있어서 물론 이 허준 선생이 의관이로서 이제 큰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 학자들의 지금 연구에 의하면 이 동의보감의 기본 이론 토대는 바로 이 한국의 도교 의학 이 체계 이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장 이 동의보감의 이론에 영향을 미친 분이 바로 북창 정념과 그 아우인 고옥 정작 선생이죠. 그래서 고옥 정작 선생이 직접 동의보감의 편찬에 참여를 해서 이 동의보감의 핵심 이론에 특히 한국의 도교 의학 체계를 제공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정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이런 의설을 만들어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 오면 학자들이 특히 이제 노장학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도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다. 특히 노장학뿐만 아니라 도교 쪽은 특히 내단학 쪽에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동계, 주역 참동계, 위배경의 주역 참동계를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석서들도 많이 냈고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역시 그 도인이었던 유명한 도인이었던 권국중 선생, 권국중의 이 참동계 주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독자적으로 내단학 또는 이 참동계 그 학문을 형성을 시켰다. 물론 우리나라 그 내단학은 이미 저기 누굽니까 그 북창 정념 선생이 수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그 내단 수련에 필요한 하나의 그 입문서 같은 책을 용어 비결이라고 하는 이런 그 책을 남겼죠. 그래서 이 책이 그 후대에 우리 한국에서 내단 수련하는 분들이 아주 기본 텍스트로 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역시 그 이러한 그 내단 수련에 대해서 이 사족 계층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그러한 그 이 저수를 남겼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학문적으로 아주 주목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가면 특히 이 도교가 민간위로 굉장히 그 확장 유포가 되면서 이 권선서가 많이 유행을 하고요. 이 권선서도 이제 이 도교라든가 이제 그 유교하고 이제 상당한 그 이제 그 영향 관계 속에서 나온 그 책이죠. 그래서 일반 그 민중들이 그 도교를 이 수련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죠. 그래서 대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 권선서라든가 또는 뭐 주문 수련이라든가 또는 부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그 민간 도교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특히 이제 권선서가 많이 유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중요한 것이 이 신종교에서 특히 조선 말기에 이르면 나라가 이제 어지럽고 일본이 침입하고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 나라를 구원해야 되겠다, 이 백성들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정말 이 보국 안민의 이러한 이 기치를 들고 신종교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동학의 그 최재우 선생이 또 이제 그런 운동을 일으키고요. 여러 그 신종교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신종교 운동의 이 배후에는 바로 이 민간 도교 또는 이 선도 이 사상들이 상당히 그러한 그 이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 이 학자들의 그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죠. 자, 이 정감록의 배경도 역시 이러한 그 도참 사상의 배경도 역시 그 이 도교 사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수은 최재우 선생 이런 그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이 난세 그 어지러운 세상에 특히 그 당시 나라와 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이 종교를 개창을 했던 것이죠. 자, 근대 이후에 와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제 신종교는 다시 지금도 이제 많은 그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불교라든가 무속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이 선도 사상이 여전히 그 말하자면 그 흔적을 남기고 있죠. 지금 우선 절에 가 보면 칠성각이 있고요. 그 칠성신을 그 섬기고 있죠. 이 불교의 그 신들이 아닌 신들이 이 절에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칠성각의 그 칠성신, 이 도교의 신이죠. 그 다음에 이 산신령, 우리 토착 신앙이기도 하고 또 도교의 신이기도 하고요. 산신각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냐면 공양간에 가면 조왕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조왕신. 예. 그래서 이 조왕신은 이 부뚜막신 또는 그 부엌에 이제 모셔진 신인데, 특히 이 조선 후기 민간 도교에서 이 조왕신을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그 옛날 농촌에서 특히 그 부뚜막에다가 조왕단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정화수 떠놓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왕신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집안을 지켜주고 또 조왕신이 또 그 집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거 다 알아요. 조왕신하고 또 하나 있어요. 삼시충이라고 우리 뱃속에 또 3마리 벌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시충이 또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 조왕신하고 삼시충이 그 섣달 금음날이 되면 하늘에 올라가서 다 고해 바쳐요. 우리가 한 나쁜 짓을 갖다가 다 고해 바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나쁜 짓 한 만큼 수명이 깎이죠. 그래서 이제 늙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섣달 금음날 밤에 우리가 잘 때 이 조왕신이나 이 삼시충이 올라가니까 잘 때 올라가거든요. 그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을 자지 말아야죠. 그래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섣달 금음날 밤에 잠자려고 그러면 할머니가 잠자지 말라고, 얘들아 잠자지 마라. 잠자면 어떻게 돼요? 눈썹 하얘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올라가서 다 고해 바치면 늙으니까. 그래서 잠자지 말라고 하는 이런 풍속이 바로 이 조왕신 신앙, 이 삼시충, 이 도교에서 이 비롯된 겁니다. 예, 바로 이 선도 문화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교는요, 이 우리 문화의 뿌리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 유교, 불교도 굉장히 당연히 우리 문화의 뿌리이고 중요하죠. 그런데 이 도교 문화는 특히 민간의 이 기층 문화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기층 문화. 예. 그래서 신종교들이 대개 이 일반 그 민중들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것은 바로 이 선도, 이 선도가 바로 이 기층 문화하고 관련되는 것하고도 상당히 또 서로의 그러한 그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무속에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관운장을 숭배하는 거, 관제신앙. 이 관제신앙은 이게 또 이 조왕신 그 이상으로 조선 후기에 말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아주 광범위하게 유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관제신앙이요.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제신앙은 우리나라 조선 전기에는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에 특히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가 구원군이 왔었죠. 이여송이. 그때 이제 이 관제신앙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때 명나라에서 요청해서 바로 이 관운장을 모시는 이 사당을 우리나라에 세우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 관운장은 원래의 그 도교 신은 아니었죠. 근데 나중에 도교의 신이 됐죠. 관운장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충의로운 그런 장군인데 그 당시에 이제 한을 품고 이제 죽었죠. 한을 품고 죽으니까 나중에 이제 민간의 신이로 모셔지죠. 그런데 이렇게 대개 이 장군들이 한을 품고 죽게 되면 이게 무속이라든가 도교에서 굉장히 강력한 신이 돼요. 이 원래 한을 품고 죽으면 이게 강력한데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게 장군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또 이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군들이 한을 품고 죽으면 이건 아주 여기서는 아주 강력한 신이에요. 최영 장군, 임경업 장군 다 그래서 무속에서 아주 큰 신이 됐죠.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그 도교의 신이 되는데 바로 이제 관운장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악비도 그 한을 품고 억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다 충신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도교의 신이 됐는데 처음에는 그 군대의 신이었다가 나중에는 재물의 신이 됐죠. 예, 재신이로 돼가지고 중국집 가보면
그 대부분 이 관훈장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명나라의 요청에 의해서 바로 서울의 그 동대문 밖에다가 동묘를 만들고, 원래는 사방에다가 다 만들었죠. 근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이제 특히 가장 크게 남아 있는 게 동묘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도 그 관왕묘, 남원에 가면 그 관왕묘가 있죠. 관왕묘를 또 막 세웠어요. 그래서 이 관훈장 신앙이 상당히 아주 보편화됐죠. 그러다가 특히 이 고종 때, 조선 말기 고종 때 이 관훈장 숭배가 거의 절정에 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당시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에서, 그래서 이 고종 때 특히 이 관제 신앙을 굉장히 장려를 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관제 신앙, 이것도 이 조선 그 말기에 있어서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그 도교를 이 숭배했던 하나의 아주 뚜렷한 그런 흔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선도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이후에 특히 이제 조선 말기부터 일제 시대 때 이거를 이런 문화를 그냥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이거를 연구를 해서 이거를 후세에 남겨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정말 선구적인 그 연구를 한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능화 선생이죠. 그래서 그 이능화가 우리나라의 이 도교 문화를 아주 총망라해서, 삼국시대부터 뭐 총망라해서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그걸 한번 탐구를 해서 그 모든 것을 말하자면 남겼죠. 써서. 그게 바로 조선 도교사입니다.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도 중국 도교사라는 책이 나왔지만 부근가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도교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일본에서도 또 뭐 이 도교사 책들을 쓰지만 그런 책들보다도 굉장히 일찍 썼어요. 이 책이, 이 이능화의 조선 도교사가.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이 세계의 그 도교 연구하는 세계 도교학에 견지해 봐서도 굉장히 아주 선구적인 이런 업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한국의 이 도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되고, 또 사실상 오늘날의 한국 도교학의 연구 성과가 사실은 이 책을 기본 텍스트로 하고 이 책에 나온 그 자료를 가지고 연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점점 더 이제 많은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 조선 도교사에서 언급했던 그 이상으로 또 다른 자료들이 그 이후에도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도교를 연구하는 이런 기풍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한국의 이 도교를 연구하는 이런 학회들이 이제 성립이 되죠. 그래서 뭐 한국 도교문화학회라든가 한국 도교학회, 한국 도가철학회, 뭐 이런 여러 학회들에서 문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뭐 종교학이라든가 민속학, 뭐 체육학, 한의학 여러 방면에서 지금은 정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다른 아주 유수한 이런 도교 연구 학자들 이 학회하고도 지금 많은 교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세계적으로 이 도교 연구는 특히 뭐 유럽에서는 뭐 이 프랑스라든가 또는 뭐 이 미국, 그 다음에 일본의 도교학은 뭐 거의 뭐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은 일본, 그 다음에 뭐 중국, 대만,
이렇게 이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 세계 도교학의 입장에서 볼 적에 한국 도교에 대한 관심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근에 이르러서 중국의 일부 학자들이나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그 서양의 학자들, 가령 리비아 콘이라든가 또는 중국에서는 첨석창, 짠스창이라든가 뭐 이런 유수한 그 저명한 학자들이 한국 도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논문을 쓰기도 하고 또 발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 한국의 이 도교는 아직 잠재화된, 굉장히 우리 유교 불교에 비하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앞으로 그 한국 문화의 이 다양한 이 특성을 우리가 이걸 구현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앞으로 많이 그 발굴해야 될 그런 이 자료가 많은 하나의 문화적인 하나의 그 보물창고, 보고다, 보고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로 도교하면 보통 중국 도교, 중국 신선을 얘기하는데, 그것과는 다른 구분되는 한국 선도의 어떤 정체성을 유념을 하면서, 의식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앞으로도 발굴할 그 많은 가치가 있고, 정말 그런 그 자료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발굴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현대 문화, 앞으로 현대 문화에 있어서는 과거의 이성주의적이고 굉장히 합리주의적인 이런 그런 그 견지보다는 감성주의적인 이러한 이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선도 문화는 특히 상상력이라든가 또는 이미지라든가 또는 스토리라든가 하는 이런 굉장히 이 감성적 경향의 이러한 인간의 우리의 이러한 그 능력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한국의 이 선도 문화를 많이 발굴한다면 앞으로 이 현대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신종교하고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학자분들이 앞으로 또 그것과 관련해서 더 전문적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선도 문화는 아주 무궁한 그러한 잠재적인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이 취지를 갖는 이 학술대회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정말 그 우리 문화의 뿌리와 특히 우리 고유의 종교 문화의 어떤 근원을 밝히는 이런 그 내용이어서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선도 문화 또는 이 그 선이라고 하는 이런 이 개념, 이것은 우리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문화의 어떤 그 원형과 관련이 있는 그 중요한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학술대에서 그 많은 학자분들이 여러 각도에서 뭐 문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또는 민속학이나 종교학 여러 방면에서 연구들을 하시면 이 선사상과
또는 우리의 고유의 어떤 그러한 이 문화와의 그 관련성이라든가 그것이 또 나아가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증산 사상은 그것이 담고 있는 그 의미라든가 그리고 또한 그 취지가 이제는 어떤 한 종교나 한 종파를 떠나서 이 세계적으로도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말하자면 그 학자들이 그것을 더 연구를 하고 또 그리고 일반 대중들도 그것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이러한 학술 대회, 그러한 또 이 지원을 해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것을 더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 사람들도 더 그것을 쉽게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